안녕하세요. 저는 마르코 페트로비치입니다. 슬로바키아 재무부 차관이었죠. 지금은 그저 후회만 가득한 늙은이일 뿐입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한국 기업 하나가 떠난다고 한 나라, 경제가 무너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슬로바키아 수도 브라티슬라바의 정부 청사. 이곳에서 제가 벌인 일은 정말 상상을 초월했어요. 2023년 10월의 어느 차가운 아침, 제가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회의실에 모인 15명의 고위 관료들. 이들의 표정은 마치 사냥감을 발견한 늑대 떼 같았죠. 탁자 위에는 삼성 SDI 관련 서류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제가 주먹을 탁자에 내리치며 소리쳤어요. 이번엔 확실히 본때를 보여주겠어. 환경부 국장이 끼어들었습니다. 시민단체에서 계속 항의하고 있어요. 배터리 공장 때문에 아이들이 병든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인 증거가 있나요? 누군가 물었죠. 글쎄요. 명확한 증거는 없지만 여론이 안 좋은 건 사실입니다. 제 눈이 번뜩였어요. 그거면 충분해. 우선 투자 지역에서 해제하는 거야. 그럼 지방세가 자동으로 2배가 되거든. 재정국장이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맞습니다. 현재 1%에서 2%로 오르게 되는데. 바로 그거야. 제가 소리쳤어요. 우리는 손 안 대고 코 푸는 거지. 완벽하지 않나? 외교부 차관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어요. 하지만 삼성은 우리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3만 명의 일자리. 제가 냉소했습니다. 중국 CATL이 당장이라도 들어올 준비가 됐어. 5만 명을 고용하겠다고 했다고. 정말입니까? 내가 직접 확인했어. 어젯밤에 말이야. 그때 산업부 장관이 끼어들었어요. 타이밍이 절묘하네요. 환경단체들도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 회의실의 분위기가 급속도로 기울었습니다. GDP 겨우 2천억 달러인 나라가 뭘 할 수 있겠냐는 오만함이 가득했죠. 이참에 확실히 보여주자고 제가 주먹을 쥐었어요. 언제까지 작은 아시아 기업에 끌려다닐 순 없지. 맞습니다. 우리가 이후 핵심 회원국인데요.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하나둘 손이 올라갔어요. 외교부 차관만 끝까지 망설였지만 결국 그도 손을 들었죠. 만장일치였습니다. 훌륭해. 제가 일어섰어요. 이제 한국인들에게 슬로바키아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 보여줄 때야.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온 외교부 차관이 제 팔을 잡았어요. 마르코, 정말 괜찮을까요? 삼성이 진짜로 떠나면. 설마. 저는 자신만만했습니다. 20년 투자한 걸 버리고 갈 리가 있나? 허세야, 허세. 하지만 외교부 차관의 눈에는 불안이 가득했어요. 혹시 중국 쪽에서 뭔가 약속을 받은 게 있나요?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마. 제가 손을 휘저었습니다. 우리가 이기는 거야. 확실해. 그날 저녁, 저는 집에 돌아가 와인을 따르며 아내에게 자랑했어요. 오늘 큰일을 했어. 한국 기업들에게 우리가 누군지 확실히 보여줬지. 아내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여보, 삼성은 좋은 회사라고 들었는데. 좋은 회사? 우리나라에서 특혜만 바라는 기생충이지. 저는 그날 밤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 아직 몰랐죠. 한 나라의 운명을 바꿀 거대한 폭풍의 시작이었다는 걸 말입니다. 일주일 후, 저희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깨닫게 해준 운명적인 만남이 있었습니다. 삼성 SDI에서 면담을 요청해 왔거든요. 처음엔 거절하려 했어요. 누가 갑인지 똑똑히 알려줘야겠다고 생각했죠. 차관님, 삼성 측에서 5번째 연락이 왔습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무시해. 우리가 바쁜 사람들이야. 하지만 결국 만나기로 했습니다. 호기심이 생겼거든요. 과연 이들이 뭘 제시할지 말이에요. 그날 오후 삼성 측에서 온 사람은 김태준이라는 젊은 차장이었습니다. 예상과 달리 차분하고 냉정한 인상이었어요. 삼성답게 딱 떨어지는 양복을 입고 있었죠. 페트로비치 차관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악수를 나누는데 그의 손에서 묘한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마치 중요한 협상을 앞둔 외교관 같았죠. 오래 기다리셨죠? 일정이 바빠서요. 저는 일부러 시간을 끌었거든요. 이해합니다. 바쁘신 와중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중한 태도였지만 눈빛만큼은 예리했어요.
김 차장이 서류를 꺼내더니 말했습니다. 차관님, 저희가 슬로바키아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아십니까? 물론 알죠. 하지만 시대가 변했습니다. 환경 규제도 강화되고 있고요. 그래서 세금을 2배로 올린다는 겁니까? 그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어요. 저희가 결정한 게 아닙니다. 지방정부 권한이죠. 김 차장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차관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이게 누구 의도인지. 침묵이 흘렀어요. 그때 그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작년 한 해 저희가 낸 세금이 2억 유로입니다. 고용 창출 효과는 3만 명이고요. 연구개발 투자만 500억 유로였습니다. 솔직히 놀랐어요. 생각보다 훨씬 큰 규모였거든요. 그뿐만 아닙니다. 김 차장이 계속 이어갔어요. 슬로바키아 대학과 산학협력으로 매년 200명의 엔지니어를 양성하고 있어요. 장학금만 50억 유로입니다. 이건 몰랐던 사실이었어요. 하지만 인정할 수는 없었죠. 그래도 규칙은 규칙입니다. 규칙이요? 김 차장이 서류를 한 장 더 보여줬어요. 같은 지역 독일 기업은 여전히 0.5%인데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차관님, 솔직해집시다. 김 차장의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졌어요. 이건 표적 과세입니다. 그건 준비가 되셨습니까?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뭘 준비한다는 겁니까? 3만 명의 실직자와 협력업체 도산, 지역경제 붕괴 말입니다. 김 차장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폴란드와 체코에서 이미 투자 제한이 들어와 있습니다. 협박입니까?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가 명함을 건네며 말했어요. 일주일 드리겠습니다. 그 이후는 저희도 다른 선택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 차장이 나간 후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시작된 일이었어요. 게다가 중국 측에서 더 좋은 조건을 제시했거든요. 그날 저녁 언론 브리핑을 준비했습니다. 외국 기업의 과도한 특혜를 시정하겠습니다. 이는 공정한 경쟁을 위한 조치입니다. 홍보 담당관이 속삭였어요. 차관님, 너무 직접적인 표현 아닐까요? 아니야. 확실히 해야 해. 우리가 더 이상 만만하지 않다는 걸 보여줘야지. 다음날 신문 일면은 제 발언으로 도배됐어요. 슬로바키아 정부, 삼성 특혜 중단 선언, 환경보호위의 배터리 공장 규제, 강화, 시민들 열렬히 환영.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평소 조용했던 환경단체들이 갑자기 활발해진 거예요. 마치 누군가 신호를 준 것처럼 말이죠. 배터리 공장 나가라.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지켜라. 깨끗한 공기를 돌려달라. 시위대가 삼성 공장 앞에 몰려들었습니다. 누가 조직한 건지 의문이었지만 우리에게는 좋은 명분이 됐죠. 봐요. 시민들의 목소리입니다. 제가 만족스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가 함정의 시작이었어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그림 속에서 조리되어가고 있었거든요. 김 차장의 경고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지만 이미 화살은 시위를 떠난 상태였습니다. 그 다음 주부터 정말 무서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언론들이 마치 약속이나 한 듯이 삼성 때리기에 나선 거예요. 아침 7시부터 밤 11시까지 모든 뉴스가 삼성 관련 부정적 보도로 도배됐습니다. 삼성 SDI, 무허가 화학물질 사용 의혹, 배터리 공장 주변 아동 천식 환자 급증, 한국 기업의 노동 착취 실태 같은 제목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처음엔 기분이 좋았습니다. 우리 전략이 통하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너무 조직적이었거든요. 홍보 담당관이 제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차관님, 언론 보도 패턴이 좀 이상합니다. 뭐가 이상해? 매일 오전 9시, 오후 3시, 저녁 7시 정각에 일제히 기사가 나갑니다. 마치 누군가 시간을 맞춰서 배포하는 것 같아요. 그게 뭐 어때서? 우리한테 유리하잖아. 그런데 정말 심상치 않은 일이 터졌어요. 환경단체 그린 슬로바키아에서 제보했다는 폭탄급 자료가 언론에 공개된 거예요. 삼성 SDI 5개월간 무허가 운영 적발. 이건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어요. 익명의 제보자가 언론사에 관련 문서를 보냈다는 거였죠. 누가 이런 정보를 갖고 있었을까요? 비서가 물었어요. 익명이래요. 추적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상했지만
일단 기회는 기회였어요. 즉시 조사팀을 꾸렸습니다. 환경부 국장을 팀장으로 해서 말이죠. 철저히 조사하세요. 법과 원칙대로. 걱정 마세요, 차관님. 먼지 하나까지 털어낼 겁니다. 그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조사팀이 공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취재진이 가득했어요. 누가 언론에 연락했는지 궁금했지만 이미 상황은 시작된 상태였죠. 일주일 후 조사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차관님,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작년 여름부터 가을까지 5개월간 환경허가 없이 운영했어요. 정말로? 네. 허가 갱신 절차가 지연됐는데 그냥 공장을 계속 돌린 겁니다. 사실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런 일은 슬로바키아에서 흔한 일이었거든요. 행정 처리가 늦어지면 일단 운영하고 나중에 추임받는 게 관례였죠. 다른 공장들은 어떻습니까? 환경부 국장이 망설였어요. 사실 비슷한 경우가 많긴 한데. 하지만 지금은 삼성에 집중해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고민에 빠졌어요. 공정하게 하려면 모든 공장을 조사해야 하는데. 일단 삼성부터 처리합시다. 나머지는 나중에. 며칠 후 삼성 측에서 긴급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이번엔 김 차장과 함께 법무팀장도 왔어요. 차관님, 이건 명백한 표적 수사입니다. 김 차장의 목소리에 분노가 묻어났어요. 표적이라뇨? 법을 어긴 건 사실 아닙니까? 차관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슬로바키아의 모든 공장이 이런 식으로 운영됩니다. 행정 지연은 정부 책임인데 왜 저희만 문제 삼는 겁니까? 법무팀장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것 좀 보시죠. 이게 뭡니까? 같은 기간 환경허가 만료된 공장 리스트입니다. 독일계 3곳, 프랑스계 2곳, 이탈리아계 1곳, 총 12개 공장이 같은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문제 삼지 않았죠. 할 말이 없었어요. 사실이었으니까요. 차관님, 솔직해집시다. 김 차장이 냉정하게 말했어요. 이건 삼성을 겨냥한 공격입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제보했고 언론은 준비된 것처럼 움직였어요. 그게 무슨 음모론입니까? 음모론이 아닙니다. 한국 정부도 이 사안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대사관에서 공식 문의가 왔어요. 김 차장이 낮은 목소리로 경고했어요. 저희가 참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계속 이런 식이면 다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글쎄요. 폴란드나 체코는 저희를 환영한다고 하더군요. 아무 조건 없이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정말로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는 건가요? 이미 실무팀이 현장 조사를 다녀왔습니다. 김 차장이 일어서며 마지막 경고를 했어요. 일주일 드리겠습니다. 현명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떠난 후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하지만 이미 언론은 들끓고 있었죠. 그날 밤 집에서 뉴스를 보니 더욱 조직적인 환경단체 시위 장면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플래카드와 구호가 너무 전문적으로 제작된 것들이었어요. 심지어 영어와 중국어로 된 것도 있었죠. 뭔가 큰 그림이 있다는 걸 직감했지만 이미 돌이키기엔 너무 멀리 온 것 같았습니다. 해시태그 독수리의 귀환 마이너스 제3장 언론전의 시작. 그 다음 주부터 정말 무서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언론들이 마치 약속이나 한 듯이 삼성 때리기에 나선 거예요. 아침 7시부터 밤 11시까지 모든 뉴스가 삼성 관련 부정적 보도로 도배됐습니다. 삼성 SDI, 무허가 화학물질 사용 의혹, 배터리 공장 주변 아동 천식 환자 급증, 한국 기업의 노동 착취 실태 같은 제목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처음엔 기분이 좋았습니다. 우리 전략이 통하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너무 조직적이었거든요. 홍보 담당관이 제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차관님, 언론 보도 패턴이 좀 이상합니다. 뭐가 이상해? 매일 오전 9시, 오후 3시, 저녁 7시 정각에 일제히 기사가 나갑니다. 마치 누군가 시간을 맞춰서 배포하는 것 같아요. 그게 뭐 어때서? 우리한테 유리하잖아. 그런데 정말 심상치 않은 일이 터졌어요. 환경단체 그린 벨가디아에서 제보했다는 폭탄급 자료가 언론에 공개된 거예요. 삼성 SDI 5개월간 무허가 운영 적발. 이건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어요. 익명의 제보자가 언론사에 관련 문서를 보냈다는 거였죠. 누가 이런 정보를 갖고 있었을까요? 비서가 물었어요.
익명이래요. 추적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상했지만 일단 기회는 기회였어요. 즉시 조사팀을 꾸렸습니다. 환경부 국장을 팀장으로 해서 말이죠. 철저히 조사하세요. 법과 원칙대로. 걱정 마세요, 차관님. 먼지 하나까지 털어낼 겁니다. 그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조사팀이 공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취재진이 가득했어요. 누가 언론에 연락했는지 궁금했지만 이미 상황은 시작된 상태였죠. 일주일 후 조사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차관님,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작년 여름부터 가을까지 5개월간 환경허가 없이 운영했어요. 정말로? 네. 허가 갱신 절차가 지연됐는데 그냥 공장을 계속 돌린 겁니다. 사실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런 일은 벨가디아에서 흔한 일이었거든요. 행정 처리가 늦어지면 일단 운영하고 나중에 추임받는 게 관례였죠. 다른 공장들은 어떻습니까? 환경부 국장이 망설였어요. 사실 비슷한 경우가 많긴 한데. 하지만 지금은 삼성에 집중해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고민에 빠졌어요. 공정하게 하려면 모든 공장을 조사해야 하는데. 일단 삼성부터 처리합시다. 나머지는 나중에. 며칠 후 삼성 측에서 긴급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이번엔 김 차장과 함께 법무팀장도 왔어요. 차관님, 이건 명백한 표적 수사입니다. 김 차장의 목소리에 분노가 묻어났어요. 표적이라뇨? 법을 어긴 건 사실 아닙니까? 차관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벨가디아의 모든 공장이 이런 식으로 운영됩니다. 행정 지연은 정부 책임인데 왜 저희만 문제 삼는 겁니까? 법무팀장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것 좀 보시죠. 이게 뭡니까? 같은 기간 환경허가 만료된 공장 리스트입니다. 독일계 3곳, 프랑스계 2곳, 이탈리아계 1곳, 총 12개 공장이 같은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문제 삼지 않았죠. 할 말이 없었어요. 사실이었으니까요. 차관님, 솔직해집시다. 김 차장이 냉정하게 말했어요. 이건 삼성을 겨냥한 공격입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제보했고 언론은 준비된 것처럼 움직였어요. 그게 무슨 음모론입니까? 음모론이 아닙니다. 한국 정부도 이 사안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대사관에서 공식 문의가 왔어요. 김 차장이 낮은 목소리로 경고했어요. 저희가 참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계속 이런 식이면 다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글쎄요. 폴란드나 체코는 저희를 환영한다고 하더군요. 아무 조건 없이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정말로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는 건가요? 이미 실무팀이 현장 조사를 다녀왔습니다. 김 차장이 일어서며 마지막 경고를 했어요. 일주일 드리겠습니다. 현명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떠난 후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하지만 이미 언론은 들끓고 있었죠. 그날 밤 집에서 뉴스를 보니 더욱 조직적인 환경단체 시위 장면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플래카드와 구호가 너무 전문적으로 제작된 것들이었어요. 심지어 영어와 중국어로 된 것도 있었죠. 뭔가 큰 그림이 있다는 걸 직감했지만 이미 돌이키기엔 너무 멀리 온 것 같았습니다. 그로부터 3일 후 저는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하게 됐습니다. 그날은 제 인생의 분수령이 된 날이었어요. 모든 것이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된 함정이었는지 깨닫게 된 순간이었죠. 비서가 조심스럽게 제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차관님, 그린 슬로바키아에 대해 조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떤데? 좀 이상합니다. 이 단체가 작년에 갑자기 생겼는데 자금 출처가 명확하지 않아요. 제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자세히 말해봐. 후원금 대부분이 해외에서 들어왔어요. 홍콩, 싱가포르, 케이맨 제도. 추적이 어려운 곳들이죠.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얼마나 들어왔는데? 지난 1년간 총 200만 유로입니다. 작은 환경단체치고는 너무 큰 돈이에요. 그때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환경부 직원이 가져온 보고서였습니다. 차관님, 삼성 관련 제보를 분석해봤는데요. 뭘 발견했어? 제보 이메일의 IP 주소를 역추적해봤습니다. 여러 단계의 VPN을 거쳤는데 최종적으로는 중국 선전에서 발송된 것 같아요. 제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어요. 중국이라고? 네. 그리고 더 이상한 건 제보 내용이 너무 전문적이에요.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 아니면 알기 어려운 정보들이 담겨 있었거든요. 그날 오후,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 공장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공장 앞에서 시위하는 사람들을 유심히 관찰했어요. 이상한 점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시위대 중 상당수가 외지인처럼 보였어요. 슬로바키아 사투리를 쓰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죠. 더 놀라운 건 시위 장비들이었어요. 전문적으로 제작된 현수막, 통일된 디자인의 피켓, 심지어 고급 확성기까지. 이런 걸 준비하려면 상당한 자금이 필요했을 텐데요. 저기 봐. 제가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시위대 뒤편에 검은색 승용차가 서 있었는데 번호판이 외교 차량용이었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더 자세히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그린 슬로바키아 대표 요한 노박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줘. 이틀 후 나온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차관님, 요한 노박이라는 사람은 작년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인물입니다. 무슨 말이야? 신분증, 여권 모든 신원 서류가 작년에 일시에 만들어졌어요. 그 전 기록이 일체 없습니다. 가짜 신분이라는 얘기였죠. 점점 무서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수사관이 목소리를 낮췄어요. 이 사람이 최근 중국 영사관을 5번 방문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환경단체, 언론 공작, 익명 제보, 모든 것이 하나의 거대한 그림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오랜 고민 끝에 중대한 결심을 했습니다. 직접 김태준 차장에게 연락을 취한 거예요. 차장님, 저는 마르코 페트로비치입니다. 비공식적으로 만날 수 있을까요? 김 차장의 목소리는 차갑지만 차분했어요. 어떤 용건이신지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큰 실수를 했습니다. 진실을 알게 됐어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내일 저녁 8시 다뉴브 강변 카페에서 만나죠. 다음 날 저녁 강변 카페는 조용했어요. 김 차장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차관님, 무슨 진실을 알게 되셨다는 겁니까? 저는 준비해온 자료를 모두 보여줬어요. 이 모든 게 중국의 경제 공작이었습니다. 저희는 완전히 이용당했어요. 김 차장이 자료를 꼼꼼히 살펴봤어요. 예상했던 일입니다. 예상했다고요? 폴란드와 체코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거든요. 다만 그들은 일찍 눈치채고 대응했죠. 그럼 왜 저희한테는 미리 알려주지 않으셨나요? 김 차장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차관님께서 들으셨을까요? 오히려 더 의심하셨을 텐데요. 할 말이 없었어요. 정말 그랬을 테니까요.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김 차장이 말했어요. 만약 슬로바키아 정부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진실을 밝힌다면 재검토할 여지가 있어요. 정말입니까?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이번 사태의 배후를 완전히 밝혀내야 해요. 둘째, 공식 사과와 함께 향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필요합니다. 그날 밤 저는 총리에게 모든 것을 보고했어요. 처음엔 믿지 않으려 했지만 증거들이 너무 명확했죠. 정말 중국이 이런 짓을 했다는 거야? 네, 총리님.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총리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럼 우리가 삼성을 못살게 굴면서 중국 편을 든 거네.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 순간 저는 우리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어요. 진짜 적이 누구인지, 진짜 친구가 누구인지 완전히 착각했던 거죠. 진실을 안 다음 날 정말 절망적인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삼성 본사에서 최고 위급 임원이 브라티슬라바에 도착한다는 거였어요.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기업이 이런 급으로 사람을 보낸다는 건 정말 마지막 기회라는 뜻이었거든요. 차관님, 삼성 부사장이 오늘 오후 도착합니다. 비서가 긴장한 목소리로 보고했어요. 부사장이라고? 김 차장이 아니라. 네. 본사에서 직접 파견된 박영준 부사장입니다. 유럽 전체를 담당하는 최고 위급이래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이건 정말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정부청사 대회의실에서 만남이 성사됐어요. 박 부사장은 김 차장과 달리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예의는 갖췄지만 얼음장같이 차가운 기운이 느껴졌어요. 페트로비치 차관님,
먼 길 오셨습니다. 제가 먼저 인사를 건넸어요. 차관님, 농담할 상황이 아닙니다. 박 부사장의 첫마디가 저를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회의 테이블에 앉자마자 박 부사장이 태블릿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뭡니까? 폴란드 정부의 공식 투자 유치 제안서입니다. 저희 공장을 통째로 옮기면 10년간 세금을 완전 면제해준대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이건 체코 정부의 제안입니다. 또 다른 문서를 보여줬어요. 부지 무상 제공에 인프라까지 깔아준답니다. 게다가 5년간 법인세 0%예요. 그래서요? 제가 겨우 입을 열었어요. 차관님, 이건 마지막 경고입니다. 박 부사장이 냉정하게 말했어요. 저희도 비즈니스를 합니다. 손해를 보면서까지 슬로바키아에 있을 이유가 없어요. 하지만 20년간 투자한 게 그게 협박입니까? 박 부사장이 제 말을 끊었어요. 협박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김 차장이 보조 자료를 꺼냈어요. 차관님, 현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저희가 계속 있어야 할 이유를 찾을 수 없어요. 세금 2배 인상, 환경 규제 강화, 언론의 지속적 공격. 박 부사장이 하나씩 손가락으로 세어가며 말했어요. 여기에 더해 정치적 불안정까지. 투자자 입장에서는 최악의 조건이죠. 저는 급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이번 사태에 중국의 개입이 알고 있습니다. 박 부사장이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슬로바키아 정부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예요. 어떤 선택 말입니까? 저희를 파트너로 보실 건지 아니면 적으로 보실 건지 말입니다. 그때 박 부사장이 폭탄 발언을 했어요.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이미 핵심 장비 이전 계획을 세웠습니다. 결정만 하면 한 달 안에 실행할 수 있어요. 잠깐. 제가 급하게 불렀어요. 정말로 떠날 생각입니까? 차관님이 결정하실 일입니다. 박 부사장이 일어서며 명함을 건넸어요. 사흘 드리겠습니다. 그 안에 명확한 답을 주세요. 사흘이면 너무 짧지 않습니까? 이미 충분히 기다렸습니다. 김 차장이 말했어요. 지난 한 달간 여러 차례 협상 기회가 있었는데 모두 거부하셨잖아요. 박 부사장이 마지막으로 중요한 말을 했어요. 만약 저희가 떠나면 다른 한국 기업들도 슬로바키아 투자를 재검토할 겁니다. 이건 단순히 삼성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말에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한국 기업들의 집단 이탈을 의미하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하나 더. 박 부사장이 돌아서며 말했어요. 이후에서도 이 사안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슬로바키아의 대아시아 정책이 어떤지 평가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회의가 끝나고 혼자 남은 저는 깊은 절망에 빠졌어요. 사흘. 고작 사흘 만에 나라의 운명을 결정해야 한다니. 그날 저녁 총리에게 긴급 보고를 했습니다. 총리님, 정말 심각합니다. 이번엔 농담이 아니에요. 얼마나 심각한데? 삼성이 떠나면 다른 한국 기업들도 줄줄이 떠날 수 있어요. 그럼 우리 경제가... 총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대안은 없나? 사과하고 모든 규제를 원상복구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중국 공작의 진실을 모두 밝혀야 해요. 그럼 우리가 바보였다고 인정하는 거네. 네. 하지만 그게 나라를 구하는 길입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못 잤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삼성 공장에 불빛이 하나둘 꺼져가고 있었거든요. 정말로 철수 준비를 시작한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차관님, 삼성이 폴란드의 신공장 부지를 확정했답니다. 뭐라고? 바르샤바 근교에 대규모 부지를 계약했대요. 투자 규모만 30억 유로입니다. 정말로 대안을 준비한 거였어요. 이제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저는 마지막 결심을 했어요. 총리를 설득해서라도 이 위기를 막아야겠다고 말이죠.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계속 엄습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오전 10시. 제 인생에서 가장 절망적인 전화를 받았습니다. 삼성에서 온 공식 통보였어요. 차관님, 박영준 부사장님께서 오늘 오후 2시에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하십니다. 비서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기자회견이라고? 무슨 내용으로? 슬로바키아 사업 관련 중요 발표래요. 가슴이 쿵 떨어졌습니다. 이건 철수 발표였어요. 급히 총리실로 달려갔어요. 총리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야? 삼성이 오늘 오후에 기자회견을 연답니다. 분명 철수 발표일 거예요. 총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지금이라도 막을 수 없나? 시도해보겠습니다. 즉시 박 부사장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오후 2시 정각. 브라티슬라바 시내 호텔에서 열린 기자회견장은 국내외 기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저도 뒤쪽에서 지켜봤어요. 박 부사장이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속적인 규제 압박과 예측 불가능한 사업 환경으로 인해 더 이상 슬로바키아에서 사업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순간 기자회견장이 술렁거렸어요. 모든 생산 설비는 폴란드 신공장으로 이전할 예정이며 단계적 철수를 즉시 시작하겠습니다. 단계적이 아니라 완전 철수입니까? 한 기자가 물었어요. 네. 완전 철수입니다. 청천벽력이었어요. 부분 철수도 아니고 완전 철수라니. 현재 3만 명의 직원들은 어떻게 됩니까? 안타깝지만 대부분 해고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부 핵심 인력만 폴란드로 이주하게 될 것입니다. 기자회견이 끝나자마자 제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려댔어요. 협력업체들의 절박한 전화였죠. 차관님, 저희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계약이 모두 취소됐는데 직원들 월급은 어떻게 줘야 합니까? 20년간 삼성 부품만 만들어 왔는데 답해줄 말이 없었어요. 그날 오후부터 정말 악몽이 시작됐습니다. 삼성이 진짜로 철수를 시작한 거예요. 핵심 장비 해체가 즉시 시작됐어요. 한국에서 온 기술진들이 중요한 설비들을 분해하기 시작했죠. 20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사라져가고 있었어요. 공장 정문에는 실직 위기에 몰린 직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우리 일자리를 돌려달라. 정부는 뭘 했나? 아이들은 뭘 먹고 살라고. 이번엔 진짜 시민들의 분노였어요. 며칠 전 환경단체 시위와는 완전히 달랐죠. 절박함과 분노가 뒤섞인 진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현장에 직접 나가봤어요. 참혹했습니다. 차관님, 한 직원이 저를 알아보고 달려왔어요. 정말 다 끝난 겁니까? 아직. 15년 동안 성실히 일했어요. 애가 셋인데 아내도 협력업체에서 일했는데 같이 실직했어요. 그 남자가 울먹이며 말을 이어갔어요. 정부를 믿었는데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가슴이 미어졌어요. 숫자로만 봤던 3만 명이 이렇게 구체적인 사람들이었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거든요. 다음 날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어요. 삼성 협력업체들이 연쇄 도산하기 시작한 거예요. 차관님, 1차 협력업체 15곳이 오늘 폐업 신고를 했습니다. 벌써 2차, 3차 업체들까지 합치면 숫자를 셀 수가 없어요. 다들 버틸 여력이 없답니다. 제가 직접 시내를 둘러봤어요. 평소 점심시간이면 북적였을 상권이 유령도시 같았죠. 사장님, 장사는 어떠세요? 20년 된 단골 식당에 들렀어요. 끝났어요. 주인이 울먹였어요. 하루에 300명씩 왔는데 이제 10명도 안 와요. 다음 주면 문 닫아야겠어요. 임대료는 석 달치 밀렸어요. 은행에서도 더 이상 대출은 안 된다고 하고 옆 가게 주인도 나와서 하소연했어요. 우리 아들이 삼성에서 일했어요. 이제 폴란드로 가야 한다는데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게 생겼어요. 부동산 중개소도 들러봤어요. 요즘 집값이 어떻습니까? 말도 마세요. 폭락이에요. 중개업소 사장이 한숨을 쉬었어요.
40%는 떨어진 것 같은데 그것도 사려는 사람이 있을 때 얘기고. 그 정도로 심각합니까? 차관님, 매물이 넘쳐나요. 다들 떠날 준비를 하는 거죠. 여기엔 미래가 없으니까. 가장 충격적인 건 세수 급감이었어요. 차관님, 이번 달 세수가 작년 동기 대비 60% 감소했습니다. 60%라고? 삼성 관련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를 합치면 전체 세수의 거의 절반이었거든요. 그럼 시 예산은? 공무원 월급도 제대로 못 줄 수도 있어요. 공공사업은 전부 중단해야 하고요. 한 기업이 떠나는 게 이렇게까지 파급 효과가 큰 줄 몰랐어요. 더 나쁜 소식도 들려왔어요. 차관님, 다른 외국 기업들도 동요하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야? 독일 자동차 부품사 두 곳이 투자 계획을 보류했고, 일본 전자회사도 증설을 취소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슬로바키아는 반기업 정서가 강한 나라라는 인식이 퍼졌대요. 정치적 리스크가 너무 크다고. 도미노처럼 무너지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뉴스는 온통 절망적인 소식뿐이었습니다. 삼성 협력업체 연쇄도산, 이번 주만 50곳, 실업률 20% 돌파, 슬로바키아 신용등급 하향 조정 우려. 그때 가장 가슴 아픈 장면이 나왔어요. 삼성에서 일하던 노동자의 인터뷰였죠. 15년 동안 성실히 일했어요. 여기서 일하는 게 자부심이었는데 정부가 우리를 버린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우리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삼성 철수 발표 사흘 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온 국민이 절망에 빠져 있는데 진실을 숨기고 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비록 제가 바보였다는 걸 인정하게 되더라도 말이에요. 총리님, 모든 것을 공개해야 합니다. 제가 긴급 면담을 요청했어요. 뭘 공개한다는 거야? 중국의 경제 공작 전모를 말입니다. 국민들이 진실을 알 권리가 있어요. 총리가 머리를 흔들었어요. 그럼 우리가 완전히 바보였다고 인정하는 거잖아. 그래도 해야 합니다. 이대로 가면 나라가 망해요. 그날 오후 저는 중대한 결심을 했어요. 총리가 반대하더라도 혼자서라도 진실을 밝히기로 한 거죠. 기자회견을 소집했습니다. 긴급 발표가 있겠습니다. 오후 5시 정부청사 대회의실. 주요 언론사 기자들이 모였어요. 분위기는 삭막했죠. 여러분, 슬로바키아 국민 여러분께 중대한 진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를 하나씩 공개하기 시작했어요. 첫째, 그린 슬로바키아라는 환경단체는 가짜였습니다. 기자들이 술렁거렸어요. 대표 요한 노박은 실존하지 않는 인물이었고 모든 신원이 조작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단체의 자금은 중국에서 들어왔어요. 증거 서류들을 보여줬어요. 홍콩과 싱가포르를 경유한 자금 이체 내역, 중국 영사관 출입 기록, 가짜 신분증 제작 증거까지. 둘째, 삼성의 무허가 운영을 제보한 익명의 제보자도 추적 결과 중국 선전에서 발송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차관님, 정말 중국이 이런 일을 했다는 겁니까? 한 기자가 물었어요. 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 자료를 공개했어요. 바로 프로젝트 드래곤 문서였습니다. 이것은 중국 정부와 CATL이 공동으로 작성한 극비 문서입니다. 유럽 배터리 시장 장악 계획이에요. 문서 내용을 읽어줬어요. 1차 목표 한국 기업 축출. 2차 목표 일본 기업 압박. 3차 목표 유럽 시장 70% 점유. 예산 50억 달러. 기간 2023년부터 2028년까지. 기자회견장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충격에 빠진 것 같았죠. 방법으로는 현지 환경단체 지원, 언론 조작, 정부 관료 매수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 차관님도 매수당하신 겁니까? 날카로운 질문이 날아왔어요. 아니요. 저는 매수당한 게 아니라 이용당한 겁니다. 제 오만함을 이용당한 거죠. 그 순간이 가장 부끄러웠어요. 하지만 인정해야 했어요. 저는 작은 아시아 기업이라며
삼성을 무시했습니다. 그 오만함이 중국의 함정에 빠지게 만들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함정이었습니까? 중국은 저희가 삼성을 압박할 거라는 걸 미리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환경단체를 만들고 언론을 조작하고 제보까지 조작한 거죠. 마치 국민 여론인 것처럼 포장해서 말입니다. 기자회견이 끝나자마자 난리가 났어요. 모든 언론이 톱뉴스로 다뤘거든요. 중국의 경제공작 전모 공개, 가짜 환경단체의 정책, 프로젝트 드래곤의 충격적 내용. 하지만 반응은 두 갈래로 나뉘었어요. 절반은 분노했어요. 정부가 중국한테 속았다니. 나머지 절반은 저를 비난했어요. 그럼 처음부터 왜 그랬어? 그날 밤 집에 돌아오니 아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보, 진짜 중국이 그런 짓을 했어요? 그래. 우리가 완전히 당한 거야. 그럼 삼성은 피해자였어. 우리가 가해자였고. 다음 날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유럽 전역에서 비슷한 사례들이 쏟아져 나온 거예요. 독일에서도 비슷한 환경단체 시위가 있었습니다. 프랑스에서도 한국 기업 대상 무허가 제보가 있었고요. 이탈리아에서도 똑같은 패턴이 발견됐습니다. 프로젝트 드래곤이 슬로바키아만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유럽 전체를 대상으로 한 거대한 경제 공작이었던 거죠. 이후에서 긴급회의가 소집됐어요. 이건 경제 전쟁이다.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 중국 기업의 투자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 아이러니하게도 슬로바키아가 영웅이 됐어요. 진실을 밝힌 첫 번째 나라였으니까. 하지만 저는 여전히 부끄러웠어요. 우리의 오만함이 없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테니까. 며칠 후 김태준 차장에서 연락이 왔어요. 차관님, 용기 있는 결정이었습니다. 늦었지만요. 아니에요. 진실을 밝힌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어요. 이제 진짜 적이 누구인지 알게 됐잖아요. 삼성은 어떻게 될까요? 본사에서 재검토 중입니다. 슬로바키아 정부가 진심으로 사과한다면 단계적 복귀를 고려할 수도 있어요. 한 줄기 희망이 보였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입니까? 총리가 직접 한국을 방문해서 공식 사과해야 해요. 그리고 향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실한 보장이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총리를 설득해보겠어요. 그날 밤 저는 총리를 찾아갔어요. 총리님, 한국에 가셔야 합니다. 내가 직접. 네. 그게 마지막 기회예요. 총리가 오랫동안 고민하더니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나라를 구하는 일이라면 자존심쯤 버리지. 진실 공개 일주일 후 역사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슬로바키아 총리가 직접 서울로 향하는 날이었어요. 저도 함께 동행하게 됐죠.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기분은 정말 복잡했어요. 자존심을 버리고 사과하러 온 마음과 그래도 희망을 품고 있는 마음이 뒤섞여 있었거든요. 차관님, 긴장되십니까? 총리가 물었어요. 솔직히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게 맞는 일이에요. 서울 시내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한국이 이렇게 발전한 나라인 줄 몰랐거든요. 고층 빌딩들, 깔끔한 도로, 첨단 기술들. 우리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깨달았죠. 다음 날 오전 삼성 본사에서 회담이 열렸습니다. 이건희 회장을 비롯해 삼성 최고 경영진이 참석했어요. 분위기는 정중했지만 어딘가 서먹했죠. 총리가 준비한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희의 무지와 오만함이 소중한 파트너를 잃을 뻔했습니다. 통역이 끝나자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특히 이번 사태가 제3국의 계획적 공작이었음을 뒤늦게 알게 되어 더욱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용당했다는 핑계로 책임을 회피하려는 게 아닙니다. 결국 잘못된 판단을 한 건 저희였으니까요. 삼성 부회장이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을 세우셨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준비한 자료를 꺼냈어요. 첫째, 프로젝트 드래곤과 관련된 모든 증거를
국제사회에 공개했습니다. 이후와 인터폴에도 수사 협조를 요청했고요. 둘째, 중국계 자금으로 운영되던 가짜 환경단체를 모두 해산시켰습니다. 관련자들은 국외 추방 조치했고요. 셋째, 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를 모두 폐지했습니다. 앞으로는 내국 기업과 동일한 대우를 받게 됩니다. 삼성 측에서 자료를 꼼꼼히 검토했어요. 넷째, 가장 중요한 건데요. 총리가 말을 이었어요. 슬로바키아 의회에서 외국인 투자 보호 특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향후 10년간 세금과 규제를 동결하는 내용이에요. 의회 통과가 확실합니까? 삼성 법무팀장이 물었어요. 이미 통과됐습니다. 여야 만장일치로요. 그때 삼성 회장이 직접 입을 열었어요. 총리님의 용기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한 가지 더 확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앞으로 이런 외부 압력이 또 있다면 어떻게 대응하실 건가요? 총리가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이번 일로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진짜 친구가 누구인지, 진짜 적이 누구인지 확실히 알게 됐어요. 다시는 속지 않겠습니다. 점심시간에 비공식 대화가 이어졌어요. 김태준 차장과 따로 만날 기회가 있었죠. 차관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엔 복귀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요? 신뢰라는 게 한번 깨지면 회복하기 어렵거든요. 하지만 슬로바키아 정부가 이렇게 진실을 밝히고 공식 사과까지 하니까 본사에서도 재검토하게 된 거죠. 그럼 희망이 있다는 건가요? 네. 하지만 예전과는 다를 겁니다. 오후 회담에서 삼성의 결정이 발표됐어요. 신중한 검토 결과 슬로바키아로의 단계적 복귀를 결정했습니다. 가슴이 벅찼어요.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죠.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부회장이 말을 이었어요. 첫째, 1차로 5,000명만 재고용하고 성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둘째, 전체 규모는 예전의 60% 수준으로 축소됩니다. 나머지는 폴란드에 그대로 두겠습니다. 예전만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돌아온다는 것만으로 감사했어요. 셋째, 슬로바키아 마이너스 한국기술협력센터를 설립해서 장기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겠습니다. 넷째, 앞으로는 정치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양국 정부 간 한라인을 구축하겠습니다. 회담이 끝나고 총리가 제게 말했어요. 마르코, 이번 일로 많이 배웠어. 저도 그렇습니다. 작은 나라라고 오만해지면 안 되는구나. 그리고 진짜 파트너가 누구인지 구별하는 지혜가 필요해. 귀국길 비행기 안에서 저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잃을 뻔한 것들, 그리고 다시 찾은 희망들에 대해서 말이에요. 브라티슬라바에 도착하자마자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삼성이 돌아옵니다. 시민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거리에서 환호성이 터져나왔죠. 3개월 후 정말로 삼성 공장에 다시 불이 켜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5,000명으로 시작했지만 점차 늘어나고 있었죠. 제가 직접 공장을 방문했을 때 놀라운 광경을 봤어요. 새로 설립된 기술협력센터에서 슬로바키아 청년들이 한국 엔지니어들에게 배터리 기술을 배우고 있었거든요. 이게 진짜 협력이에요. 한 교육생이 말했어요. 전에는 그냥 시키는 대로만 했는데 이제는 왜 그렇게 하는지 원리를 배워요. 한국 선생님들도 열심히 가르쳐주고 있었어요. 우리가 경쟁자가 아니라 파트너라고 하시더라고요.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게 우리가 처음부터 했어야 할 일이었는데. 1년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슬로바키아가 외국 기업 투자 모범 사례로 이후에서 표창을 받은 거예요. 가장 투명하고 공정한 투자 환경을 만들었다는 이유였죠. 지금 저는 은퇴했습니다. 하지만 후배들에게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오만은 재앙의 시작이고 겸손은 지혜의 시작이다. 그리고 작은 나라는 없다. 오직 작은 생각만 있을 뿐이다. 창밖으로 보이는 삼성 공장에 다시 환하게 불이 켜져 있어요.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그것만으로도 기적입니다.
우리가 잃을 뻔했던 모든 것을 생각하면 말이에요. 진짜 파트너가 누구인지 이제는 확실히 알겠어요. 그리고 그 소중함도 깨달았고요. 이 이야기가 다른 나라들에게도 교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에 속지 말고 진짜 친구와 적을 구별하는 지혜를 가지라고 말이에요.